때부터 이제는 조금 실수요자에 대한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지지율 열세로 위기에 몰린 여당입니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런데 다급하게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 대책들을 여당이 적극 이렇게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장기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최초 그 구입자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는데 실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 LTV DTI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구장 차장, 네. 그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선거를 앞에 두고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이 부동산 실소유자가 지금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한다.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조율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6월부터 시행되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이후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석 달 뒤에 시행할 얘기를 당정 협의도 없이 저렇게 먼저 거론을 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중도층 또는 중산층의 어떤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뭐 선거용 선심잡기용 정책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선거용 아니냐,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앞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제가 방송 전에 실소유자 말고도 무주택자 실소유자 말고도 집 하나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거용이든 어쨌든 그 기조가 맞으면 맞는 건데 이 기조가 확 바뀌니까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겁니까? 그러면 설령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 정말 기조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왜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정말 독하게 해왔습니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4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의 40%가 아니라 KB 감정가의 40%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억의 집을 산다고 치면 실제로 대출은 3억 내지 3억 5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럼 요즘 세상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현금으로 7억을 들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무리한 대출 규제를 지난 몇 년 동안 억지로 시행해 왔던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같은 홍익표 의원의 주장이 단순히 선거용 주장이 아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구자홍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정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와대나 기재부, 국토부 어디에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람과 만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혼자 그냥 던진 아이디어 차원인 겁니다.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구체화될지는 담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지난 2022년 총선 직전에 당시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재산세 인하 혜택되는 주택 기준을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올리겠다. 결국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받는 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6억으로 그 기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된 민주당의 공약이 선거 직전과 선거 직후가 다르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의 이 같은 말이 선거 뒤에는 과연 그대로 실행이 될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정청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하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구자홍 차장과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출 규제를 좀 풀겠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김상조 정책실장도 어제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고. 근데 이 부분이에요. 정세균 총리가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LH 투기 의혹에 투입하겠다. 근데 애초에 정부는 경찰이 다 할 수 있다. 검사 수사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참, 정세균 총리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수사를 다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수사가 입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국가수사본부라고 경찰을 지금 700명 투입했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 성과가 어제 구속 1명 딱 시켰습니다. 나머지 지금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검찰을 빨리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뭐냐면 검찰 투입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 감사원 다 투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너나 김상조 사건 터지고 하니까 이제 검찰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아니 전국에 검사가 2,000명입니다. 자 근데 지금 500명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검사하고 수사관들을 그러면 지금 딴 검사들은 수사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 부동산 투기 수사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요. 부동산 투기 수사하라는 게 또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6대 범죄가 있어요. 6대 범죄 안에 또 부동산 이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말로는 검찰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일선 검찰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보고 뭘 수사하라는 거냐. 결국 뭐냐면 경찰에서 올라오는 수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부패한 수사가 있으면 그걸로 하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 검찰하고 수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로는 지금 국민들 들으시기에 검찰 투입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수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겉으로는 뭐 대단한 거 500명 투입하고 오늘 대검 또 발표했더라고요. 최고형을 때리고 뭐 하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최고형 구형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구속 수사를 원칙을 하고 아니 이게 이제 기껏 한 달 동안 수사해갖고 겨우 1명 구속시켰는데 무슨 어떤 방식으로 지금 다 구속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입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최근 그 여당의 이 대응을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다급함의 어떤 좀 발로에 뭔가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좀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그 4.7 재보궐선거는 이 박원순 시정 10년에 대한 종합평가고요. 예.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것까지 다 지켜본 뒤에 국민들이 이번 이제 표심을 통해서 이 민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뭐 부동산 그 사고 싶은데 그 대출 좀 풀어주면 민심이 돌아설까? 아니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면 이 부동산 이 부패를 척결해서 다시 등 돌린 민심이 돌아설까? 이렇게 너무 단기 처방에 좀 매달리는 것은 그 여당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 있는 패배가 무원칙한 승리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어떤 원칙으로 사로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단기 처방만으로 지금 그 등 돌린 민심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노무현 정신을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 뒤집기 얘기 저희가 화면에도 모아봤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 이거 보궐선거 분위기는 3년 전 지방선거 때와 작년 21대 총선 때와는 달리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도 실종이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운영하려면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원내 안정의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최 교수님, 네. 여기 화면에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보유국까지 외쳤던 박영선 당시 장관이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니까 현 정부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 혹은 뭐 지지율 하락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런 부분과 연계시키는 것이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노력은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마케팅으로 활용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있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선거를 하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전략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선거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인물론이든 아니면 본인 뭐 오만했다는 읍소 전략이든 이런 것도 다 그런 전략에 포함되죠. 그런 전략에 포함되죠. 읍소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가 지지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지지율 차이를 만들어내는 격차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예전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 세력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읍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고 또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만 떠나버린 지지층들, 전통적 지지층들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기조까지 바꿔가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당인데 그런데 내부에도 일단 적들이 있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장현철 프로님,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어쨌든 기조도 바꾸고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김경배 의원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한다.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의 논란이 야당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180석 정부 여당이 밀어붙여서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에 김상조 전 실장이 부득이하게 이틀 전에 임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김상조 전 실장 저희가 아까도 다뤘지만 왜 본인 전세금 올리는 계약은 법 실행 이틀 전에 해놓고 본인이 전세금 올려주는 계약은 법 실행하고 한 달 뒤에 한 겁니까? 그것도 야당 때문인 겁니까? 사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여당이 다 강행 주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여당이 얼마든지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자체가 지금 전세난, 월세난을 촉발시켰다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김경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전 실장을 경질하면서까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그 의도를 사실상 지금 전부 다 물타기 시켜버린 것이죠. 결국 국민들이 김경호 의원의 발언을 보고 민주당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이분이 사실 지난 1월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하겠다면서 해당 사진을 SNS에 올려서 막말로 한번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판세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재보궐 국면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박영선 후보를 돕는 길일 텐데 공업용 미싱 논란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김상조 전 실장을 비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후보에게 상당히 또 악재가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언행에 신중하지 못할까. 이제 벌써 3선 의원이신데 그런 부분 참 많은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오늘 선거 앞두고 좀 뭐 다른 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장을 볼까요? 서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법 있잖아요. 민주유공자 예우법. 근데 지금 오늘 논란이 커지니까 닷새 만에 철회를 했는데 이게 결국 운동권 자제들 특혜 논란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거 때문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1999년도에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그동안 뭐 5.18, 4.19 등등 했던 분들에 대해서 5천여 명 정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법이 이제 이미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른 의원이 발의한 법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국회 때 우원식 의원이 한번 발의했다가 한참 문제가 돼서 철회를 했던 안입니다. 당시 우원식 의원 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 때도 특혜를 주는 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서른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단순히 그 민주화 운동을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한테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 뭐가 있냐면요. 결국 대학 수업료라든지 의료 비용이라든지 20년 장기 분할 상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즉 이게 단지 뭐 행방불명이나 사망한 자를 넘어서서 그냥 학교를 퇴학당했거나 뭐 예를 들어 구속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법은요. 저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화 운동이 무슨 벼슬입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무슨 혜택을 받겠다고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혜택을 받게 되면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민주화 운동이 단순히 그 혜택으로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장기표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였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는다.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에서 많은 피해를 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은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분 다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청빈하게 사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까지 전부 다 20년 상한 주고 의료비용 주고 집 살 때 돈 대주고 하겠다고요? 정말 염치가 있는 하나면 이런 법을 이 70몇 명이나 발의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공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선거 앞두고 이런 법을 낸다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박영선 후보의 지원군인가 아니면 엑스맨인가 이게 여당 내부 의원들이 박영선 후보의 선거에는 크게 도움되지 못할 이런 사례들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자충수뿐만 아니라 박영선 후보 본인도요. 사실 지난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때 무인 슈퍼 얘기를 해서 좀 뒷말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논란을 이냐 아니냐라는 발언,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통역대학원은 졸업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스타트업인데요. 통역을 이제 번역해서 올리면 그 번역한 거 중에 AI가 제일 그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을 해갖고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정확한 번역을 하면서 번역료도 여러 사람한테 이제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정처장 이게 논란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네. AI 번역이 잘 된다. 이게 지금 일자리 기회를 잃는 공감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AI 번역 업체를 지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1,500명 이상의 번역가들이 이 플랫폼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에 나오기 전에 직전에 직책이 뭐였냐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거든요. 당시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요. 또 본인이 어떤 이제 경제론으로는 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신만의 어떤 이 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하는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이런 플랫폼을 통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그 반대거든요. 오히려 AI가 활성화되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이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AI 때문에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때와 장소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취업 걱정하는 학생들에게 AI와 관련된 통번역 업체를 소개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그 예를 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지금 네.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르바이트 체험 때도 점주에게 무인 슈퍼를 건의하겠다라는 발언. AI 번역 빠르고 저렴하다. 통역 대학원생 앞에서. 근데 물론 이 두 개 다 박영선 후보의 해명도 취지도 알겠고 어떤 뜻으로 했는 맥락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20대 청년층 잡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이 발언이 조금은 좀 아쉬울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점주의 무인 슈퍼 건의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AI 번역 문제는 오늘 해명 내놓은 거는 박영선 후보 측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AI 번역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번역업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번역업체에는 1,500명 이상의 번역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업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임금을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 그 OTT 산업 같은 데 보면 외국 그 영상들이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번역하려면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마 1,500명 정도는 번역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번역을 하는 걸 소개해 준 거 그걸 아마 얘기했다고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I 번역업체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고 정말로 1,500명 정도의 번역가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청년들에게 뭐 크게 상처를 주는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점주에게 무인 점포를 하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의 말말말 얘기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